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TV 법률 상담소의 MC 이송환 변호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이미연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소영 변호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실 그동안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미영 간사님, 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 어떤 날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은 올해로 22회를 맞았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 장애인분들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저희는 보통 4.20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애인의 날이 더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늘 장애인에 관한 각종 기념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에서는 축제처럼 행사가 많은가 보죠. 네네. 예.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소영 변호사님. 아직 이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나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예,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5%, 250만 명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2000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60%가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인권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에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가운데 장애차별의 사안들이 43.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다양한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영 간사님, 이 장애인들이 이게 주로 당하는 차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상상도 못할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신 게 현실인데요.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차별 사건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활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영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그 차별 유형, 인권 침해나 차별 유형에서 보면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마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 그 인권, 노동력 착취, 그리고 또 폭행,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저희는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게 수시로 벌어지는 일인가 보군요. 네,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 재활 용역 쪽에 좀 많고요.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같은 인권단체 쪽에서는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한 상담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착취나 폭행, 학대와 같은 신체적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은 거고요. 예. 네. 예, 그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각종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TV 법률 상담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소영 변호사님, 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도 많이 경험하시죠? 예,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히 이제 이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법률 문제들의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 추세라면 약 20, 30년 내에 다문화 가정 인구가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관련된 법률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가정 불화나 이혼,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들이 많고 자녀의 교육 문제나 자존감의 상실 등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중개업체를 영리를 추구하는 중개업체를 끼고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가족이라는 게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되게 근원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과 시작부터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해 볼 것인데요. 오늘의 첫 사연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살 꽃다운 나이, 베트남 시골 마을에 살았던 수안 양은 2003년 한 남성의 집에 감금됐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소녀는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 남성은 수안에게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출산까지 했던 수안은 아이를 남성의 집에 뺏겼고 이후 정든 마을과 가족을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9년의 시간이 흐른 2012년 4월, 22살의 나이가 된 수안은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김 씨와 선을 봤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많았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지만 수안은 일단 베트남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흔쾌히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안은 당시 중개업체를 통해 나는 출산 경험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동역자는 이 사실을 한국 남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인 2012년 7월, 한국에서 시작된 신혼살림은 넉넉하진 않아도 알콩달콩 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반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편 김 씨의 계부가 며느리인 수안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또다시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이주 여성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난해 5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안의 출산 경험이 밝혀지면서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수안은 이미 중개업체를 통해 알린 만큼 문제가 될 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2013년 8월, 남편은 출산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수안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을 속여서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성폭행 때문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취소로 판결이 났고 수안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뭐 현재 2심 재판부는 그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몸도 마음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이 수안 씨, 그리고 남편 역시 국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사연 속의 남편이 지적 장애가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명 간사님, 이 장애인들 중에도 이 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비단 그 장애 남성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그 국제 결혼에 대한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봐도 그 특히 도시 이외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 지역 이주 여성 지원센터나 뭐 쉼터 같은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국제 결혼이 늘어날까를 좀 알아봤더니 그 아무래도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사회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농촌이나 그리고 도시의 저소득층 미혼 남성 그리고 중년의 이혼 남성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렵지만 또 한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쪽 아시아 저개발국 여성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국민 소득이 높은 한국으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같은 국내 수요랑 외국의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것 같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예. 자, 김승 변호사님. 일단 이 수안 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개업체의 잘못된 통역, 뭐 이 전달 과정,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위자료까지 물게 된 상황인데요. 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좀 진행을 하고 2심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내용을 볼수록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수안시의 국제 결혼은 그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중개업체와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남편이 한국 중개업체와 함께 베트남에 가서 진행이 되었는데 신부를 만난 지 30분 만에 결혼이 결정되고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혼인 취소라는 판결을 1심에서 내고 위자료 판결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령 혼인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서 혼인을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과거의 출산 경험이라든지 또는 사실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건에서는 좀 다른 것은 수안 씨는 일반적인 그런 사실혼 관계 또는 출산 관계가 아니라 사실 14살 나이에 성폭행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인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지를 받은 바가 없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면 내가 하지 않았을 결혼이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럼 이제 이 고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었을 텐데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결혼하는 과정에서 수안 씨는 베트남 그 중개업자에게 내가 과거에 출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한국인 중개업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거의 출산 경험이라는 것이 베트남 업자에게 거기서 이제 그 전달이 끊어졌는지 아니면은 한국 중개업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끊어졌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 중개업체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내국인들 간의 문제라면 뭐 출산 경험이나 뭐 사실혼 관계 이 정도 갖고 뭐 취소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중개업자가 또 껴있고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악의적으로 숨기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특수성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이명 감사님, 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은 걸로 봐야 되는데 뭐 중개업체 역시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제 결혼 특히 외국 나가서 보통 이런 경우에 외국 나가서 예. 맞선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국제 결혼이든 어떤 행위든 이런 중개 행위가 좀 정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좀 정보를 충분하게 교환하고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0분 만에 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1시간, 뭐 길어야 2시간 이 사이에 다 결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제대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개업체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좀 주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뭐 사실 뭐 얼굴만 보거나 네. 뭐 서류만 보거나 이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건가 보네요.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끝나고 예.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자, 이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이 국내에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신용 불량 내국인 남성,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위장 결혼을 시킨 다음에 비용만 챙기는 업체도 있다고 하고요. 저 반대로 이 결혼이 성사돼서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이 상대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는 또 이런 피해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명 간사님, 이 국제 결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개업체를 선택하려고 할 때 뭐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다 이제 적법한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개업체를 잘 선택해야
해야겠죠. 예. 그 관할 시군구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이 업체가 중개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명 계약서 작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통번역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앞에 그 국내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용불량 내국인 남성들과 결혼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신용불량일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제결혼이 안 된대요. 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례에서 형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그 국제결혼을 해서 그 아내하고 같이 살았던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적장애 남성이 또 이런 때 이용을 당해서 예. 그 사례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시군구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게 우선적으로 이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개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김수영 변호사님, 뭐 더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중개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중개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 실질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허위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터무니없이 싼 건 아닌지 확인해야겠고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중개업체를 방문했을 경우에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는 이 같은 자료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 업체들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향상되면서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빛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국제결혼 또 중개업체 관련 법규나 제도들이 잘 정비돼서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의 정당한 인원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이번 사연은 우리 김수영 변호사님과 이미영 간사님이 두 사연을 연이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돼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는 하나 남들처럼 사랑하고 싶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희망은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2년 전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1년 뒤 제 분신과도 같은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가정을 위해 뭐든 하겠다던 저였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수병을 앓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제가 생각한 건 가족이 함께 아내의 친정집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고 오면 한국의 가정에 더 마음을 붙이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전 우리 세 가족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날, 아내는 이틀만 더 딸과 친정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언제 올지 모를 친정, 조금이라도 더 있다 오라며 아내와 딸을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아내와 딸은 아직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두절됐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아내가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거고 딸도 본인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상태고 딸은 한국 호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은 거주민증을 위조해서 딸도 중국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마음 떠난 아내는 붙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딸은 어떻게든 되찾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금방 소개한 사연과 저도 비슷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7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지적장애 3급의 40대 한국인 남성. 하지만 그는 결혼 1년이 되기도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본인은 결혼 당시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아내 역시 남편의 지적장애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국적을 얻기 위해 사기 결혼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아내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자마자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고 처음엔 쌍방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되었지만 1년 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예, 두 사연이 좀 비슷한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를 넘어서 지금 딸까지 있게 생겼네요. 자, 이 중국에 가 있으니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 막막한 것 같은데, 자, 김수영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분이 이걸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지금 사연을 보아서는 아직 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작년이었나요? 이런 유사 사안에 대한 형법 판례가 형법 판례가 변경된 바가 있는데, 예.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부는 공동 양육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공동 양육권자 중에 일방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형법상의 약취유인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판례 변경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는 좀 보건대 부부 양쪽 모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는 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은 남편께서는 이혼을 하신 후에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은 후에는 유아 인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셔서 한국 아이이기 때문에 데려오고 싶다라는 그런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연락이 되면 협의 이혼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이제 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네. 그 소송에서 이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을 벌여서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절차로 진행되면 될까요? 예, 그렇겠고요. 일단 중국에서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법원에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법정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한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서도 남편분께서 지정을 받는데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아이를 데려올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슷한 사연인 이 두 번째 사연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베트남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 결혼을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이 두 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서도 이 두 부부는 서로 이제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할 의사는 좀 없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기 결혼을 주장을 하신다라는 건데, 사기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내가 기망을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것은
혼인의 취소 사유로 그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이혼을 법정 이혼을 좀 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 이혼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사기 결혼은 취소 사유로 또한 이제 양 당사 간에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무효 사유로까지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취소와 무효 혼인이라는 것을 취소시킨다, 무효로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파괴적인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기 결혼이라고 남편분께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베트남 아내께서 한국으로 와서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거를 했다든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좀 어느 정도 했었다든지 이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이 사기 결혼의 주장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내가 알았던 조건과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들과 실제 와보니 완전히 달랐다라든지 또는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사실관계에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한다, 사기 결혼을 인정받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이혼 또는 뭐 취소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안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김승규 변호사님 이 국제 결혼 이혼 사례도 뭐 꽤 많은 편이죠. 국제 결혼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요. 예.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은 21만 3천 명이고 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통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건수 중에 전체 이혼 건수 중에 이주 여성의 이혼 비중이 2003년에 0.5%에서 2011년 8.3%로 17배 이상이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지난해에는 7.6%를 기록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혼 사례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사람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혼 사례도 많고요. 사기 피해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겠고요.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에 국적을 취득하면 그 후에 이혼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한국 남자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고요. 국제 결혼의 많은 경우는 사실은 양국 간의 경제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 생계가 힘든 상황에서 그 유일한 탈출구로서 또 국제 결혼에 기대는 측면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접수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임명 간사님, 그 반대로 그 결혼 이주 여성들도 이 결혼 생활 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네. 그 결혼 이주 여성 945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여성분들 945명 중에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그중에 언어폭력이 31%, 협박이 18.4%, 물건을 던지는 것이 23.7%, 세게 밀기 13.9%, 손발 구타가 13.5%, 19회 모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인권 침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혼인의 인신매매적 성격, 그다음 국적 취득으로 인한 불안정한 신분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 빈곤, 그 자녀 교육과 양육, 이런 인종적 차별 등도 이러한 그 피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한국 여성 그리고 국적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이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혼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을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세요. 자식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언젠가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이혼 결심을 못 하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 국제 결혼 문제는 우리 사회에 무시할 수 없는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다음 사연은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영 간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지체장애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재혼 가정으로 아내가 중국에서 결혼해서 낳은 11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는 11년 전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기엔 너무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생떼 같은 딸을 떼놓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직 딸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24시간이 모자라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한국 생활 11년 만에 저와 사랑에 빠졌고 저희는 재혼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의 결혼 실패로 같은 아픔이 있었기에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국에 있는 아내의 딸을 데려오는 일이었고 딸은 그렇게 11살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동안 못해준 것 무엇이든 딸을 위해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학교도 학원도 보내고 그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딸은 지금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모르는 딸의 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어나 학교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배울 수라도 있지만 놀아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딸아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 중국 애들 재수없다는 게 이유였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저희 부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이번 사연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요. 자, 앞서 두 사연은 다문화 가정의 부부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번 사연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것인데, 자, 이미영 간사님, 이거 혹시 비슷한 사연 뭐 상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한 건 아닌데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시고 예. 또 어머니는 그 외국인 여성이시고 외국인이시고. 또 아이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냥 한국어를 못하는 아이여도 사실 여러 차별 상황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 아이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결혼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가정에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또 그 아래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데 그 아이들은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정확하게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법률 사무실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교육 문제가 사실 이제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사례가 많이 접수된 것은 아닌데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차별, 아까 이미영 간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중, 삼중의 차별 속에 놓여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 저희 사무실에 또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이요. 초중고를 합하면은 6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자, 이미영 간사님.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 학교라는 사회에
사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고요. 그 한국 사회 안에서 두 번 온다고 합니다. 한국어 실력이나 학업이 현실적인 문제라면 다른 외모와 어눌한 말투는 또래의 놀림과 차별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소외가 무서워서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 필요한 지원을 마다하기도 하고요.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도 어렵고 학업을 좀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중도에 뭐 학업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등 교육 과정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회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2012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 중도의 학교를 포기한 비율이 43.8%나 된다고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고요.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나이에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나이에 학교 미등록률 또한 약 36%, 중학생 나이에서는 50%, 고등학생 나이는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보면 거의 10명 중에 7명에 가까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데 이런 학업 중도 포기라는 것이 단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2중, 3중의 차별들 속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부부 간의 금술이 좋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에는 또 이것이 또 그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고등학교에서는 뭐 68%라 그러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이 우리 사연처럼 이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중도에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달리 전체적으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60%에서 70%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에 이 낯선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불안한 그 일상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의 한계를 잘 파악해주고 어떻게 이 친구들의 장점을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좀 사회가 공동의 고민들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는 우리 사연의 주인공, 이 딸이 걱정이 되는데, 이명 간사님, 뭐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현재 전국 80곳의 다문화 예비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교육당국이 아이들의 학습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 실력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춰 있고요.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게 프로그램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위주라는 겁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핵심 요소로 한국어 실력과 함께 자립 의지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민간 대안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들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의 중도 학습 포기율은 0%에 가깝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민간 대안학교에서 6만 7천 명이라는 이 다문화 학생들을 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 공교육 현장, 이 같은 시도를 민간에게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시급하게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오늘은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이 다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의견 좀 밝혀주시죠. 그야말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작부터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옛말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하는데 이윤을 쫓고 있는 영리업체가 결혼 시장에 개입해서 결혼 과정에 개입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일단 그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일정 정도 난립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게 일정한 관리 감독의 그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적절하게 소개할 만한 그 국제 결혼 중개업체가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 가족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갖는 그런 성격,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중개업이라는 업종과 연결되는 게 영업종과 연결되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실론적으로는 비영리 단체가 결혼 중개업을 좀 주선을 해보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국제결혼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운 결혼을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은 굉장히 좀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이 따르게 될 텐데요. 아까도 이야기됐듯이 양자 간의 문화를 좀 존중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 방식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좀 시선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문화 가정 역시도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그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많이 바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해봅니다. 예,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선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장애인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자, 아래에 나오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 법률 고수들이 직접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법률 상담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